저희가 저번 주에 한 거는 이제 셈의 원리라고 해서 그 그냥 좀 많이 직관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험 1의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m 가지의 결과가 가능하고 실험 1을 행하고 난 뒤에 m 가지의 결과가 나오고 또 그 각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저희가 실험 2, 두 번째 실험을 행하면은 n 가지의 결과가 가능하다고 이 두 가지 가정을 세우고 세우면은 저희가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 또는 결과의 수는 m 곱하기 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우면은 직접 숫자를 좀 대입해 보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같은 경우는 3에다 2 해가지고 첫 번째 저희가 실험을 행했을 때 실험 1을 행했을 때 E1, E2, E3라는 이 결과가 세 가지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행한 상태에서 이제 뭔가 하나가 나오겠죠. 여기서 결과로 이 결과로 뭔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실험 두 번째를 행하게 되면은 이제 O1, O2 같은 이렇게 두 가지의 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루트를 타겠죠. 뭐, 뭐 이런 식으로 타든 뭐 이런 식으로 타든 뭐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든 뭐 이런 식으로 타겠죠. 루트 하나는. 그렇게 해서 총 생기는 루트는 6가지라고 했습니다. 세보면 결국은 요거의 개수가 되죠. 요천 전체 개수. 예. 그래서 이제 미로 같은 예전에 저기 뭐 방탈출 게임 뭐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처음에 문이 세 개가 있고 A, B, C라는 문이 세 개 있고 여길 들어가면 각각에 또 두 개씩 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저희가 생길 수 있는 총 경우의 수, 총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뭐 상품을 각각 다른 거를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럼 총 6가지 상품을 준비해야겠죠. 각각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총 6가지 루트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총 세가지 처음에 실험 1에 있던 결과 곱하기 실험 2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결과 수 해서 3 곱하기 2 해서 총 6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예를 이렇게 들었고요. 이렇게 아이도 10명이 있고 각 아이마다 3명의 죄송합니다. 저기 성인 여자가 10명이 있고 그 여자마다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저희가 먼저 어머니 한 명, 여자 한 명을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의 아이 중에서 또 한 명을 뽑는다. 그럴 경우에는 실험 1을 어머니 뽑는 거, 그다음 실험 2를 그 중에서 그 어머니의 자식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를 이제 실험 2라고 두 번째 실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10 곱하기 3 해서 30까지 경우의 수가 저희가 나올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번 주에 한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보통 저렇게 두 가지로만 잘 안 나오죠. 모든 이제 저희가 직접 뭐 문제를 풀든 아니면 실생활에서 이제 대입을 하려고 할 때는 저렇게 두 가지로만 딱 깔끔하게 안 나오고 이제 보통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저걸 일반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두 가지 실험 1, 실험 2 이렇게 딱 두 가지 실험을 얘기했는데 이번 알가지 알게의 실험을 이제 행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동일해요. 실험 1을 했을 때 n-1의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실험 1을 행했을 때 죄송합니다. n-1 가지 경우의 수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실험 2를 행해주게 되면은 n2개의 결과가 가능하고 또 실험 2, n2까지의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또 저희가 n3 그러니까 세 번째 실험을 행해주면은 또 n3의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험 R-1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험 R-1까지 가서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뭔가 나올 건데 마지막으로 실험 R, 그러니까 R번째 실험이죠. 를 행하게 될 경우 N-2번 R까지 경우가 가능, N-R까지의 그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사실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험 수만 늘린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그러면은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R1부터 N1부터 NR까지를 곱해주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시그마 비슷하게 쓰려면은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면 파이, 대문자 파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이제 전부 다 곱해준다는 뜻이에요. 더해주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이 예, 파이, 시그마는, 음, 노테이션을 처음 봤어요, 저희 파이, 이거를.
요거는 이제 확률론에서 엄청 많이 씁니다. 이 기호는. 아, 곱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 예, 이거는 곱해주는 겁니다. 얘는. 이거는 더해주는 거고. 시그마 음, 더해주는 거, 파이는 곱해주는 거. 근데 아, 이제 네. 1학년 책에서는 잘 못 봐요. 이 심플은. 뭐, 책 좀 괜찮은 게 아니라 어려운 거 쓰면 나올 수 있는데, 네. 1학년 책에서는 거의 잘 안 쓰고, 심지어 저희 강의에서도 이거 얘기 안 하거든요. 이 기호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파이로 쓰셔도 되고, 예. 그냥 저렇게 곱한다고 이렇게 표지로 쓰셔도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시인데, 어, 1학년 학생이 3명이고, 그 다음에 2학년 학생이 4명, 그리고 3학년 학생이 5명 있고, 그 다음에 4학년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각 학년에서 한 명씩만을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뭐 다양성 때문인가 보죠. 왜 여기도 그렇거든요. 캐나다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저기 무슨 뭐 소수인권 뭐 이런 거 중요하다 뭐 해가지고 뭐 인종 어디 저기 취직 같은 거 할 때도 반드시 소수인종을 뽑아야 되고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그 친구들은.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민자기 때문에. 네.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유지해야 됩니다. 소수인종을. 대학,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교수도 그렇고, 저기, 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가산점 받습니다. 교수 같은 경우는. 이과 계열은. 워낙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캐나다는. 그래서 여자 반드시 몇 프로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동양인 몇 프로, 그러니까 저기 소수인종 몇 프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3명의 1학년 학생과 4명의 2학년 학생, 5명의 3학년 학생, 그 다음에 이제 4명의, 2명의 4학년 학생이 있는데, 각 학년에서 한 명씩, 다양성을 위해서 한 명씩 뽑는다고 가정을 하죠, 저희가. 그럴 때 만들 수 있는 위원회 수는 몇 명일까? 한 위원회가 각각 학년에 한 명씩 선출해서 그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명수가 다르죠, 각각. 그때 저희가 몇 개의 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것도 그냥 셈의 원리로 저희가 생각하면 쉽죠, 사실. 그래서 1학년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를 저희가 실험 1이라고 하고, 실험 1이 1학년 학생, 그다음에 실험 2는 2학년, 실험 3은 3학년, 실험 4는 4학년.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한 명씩 뽑는 거.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씩 뽑는 거를 각각 실험 1부터 4까지 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얘기겠지만은 1학년이 3명이 있기 때문에 3명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1학년을 뽑고 나서 저희가 그 다음 실험 2를 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명이죠. 2학년 학생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학년, 2학년 학생 하나씩 뽑고 또 실험 3을 행했을 때 제가 3학년 학생을 뽑는 실험을 행했을 때 저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또 결과의 수는 5명. 그리고 마지막 4학년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실험 4는 2가지 케이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곱해주면 되죠. 그냥. 그러면은 총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 개수. 근데 이거를 조금 숙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이게 너무 명확해 보이고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나중에 순열만 들어가도 뭐 조합까지 들어가면 더 그럴 거고 많이 헷갈립니다. 아주 그때 가면은.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 셈의 원리에 대해서. 네, 지금 당장은 곱하는 것밖에 안 하고 저희가 뭐 딱히 뭐 별 짓을 안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다가올 수 있는데 뭐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1학년 때 그런 애 하나 있었고 근데 그런 애들이 제일 망해요. 나중에 가면. 근데 이제 나중에 순열하고 조합 파트 이제 하게 되면은 정말 헷갈릴 겁니다. 이게 셈의 원리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순열을 써야 되는지 조합을 써야 되는지 네, 그 헷갈리기 때문에 이 유형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유형을. 네, 그래서 이 경우는 4개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서 한 명을 저희가 뽑아서 위원회로 구성하는 팀을 구성하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때는 셈의 원리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2에서 120까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120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 썼고요. 1학년에서 한 명 뽑는 거 실험 1, 2학년에서 뽑는 거 실험 2, 3학년 실험 3, 4학년 실험 4 해서 세매 원리, 일반화한 세매 원리에 의해서 3, 4, 5, 2 곱하면 120. 그래서 총 120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동전을 n번 연속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번을 연속으로 던진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이제 앞쪽을 H라고 그러고 뒤쪽을 T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헤드 테일 헤드 그 테일스의 약자인데 앞면이 2번 연속으로 던졌을 때 HH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H, 두 번째 T, 그다음에 TH, 그다음에 TT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가지가 나오겠죠. 만약에 한 번만 던진다 그러면 H 또는 T만 나올 거고요. 그럼 3번 던진다 그러면 HH, 뭐 HH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TTT까지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몇 개 그러면 경우의 수가 존재할 거냐는 거거든요. 이 동전을 제가 이번 n번 연속으로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저번에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막 완전 확률에 대한 얘기긴 한데 이제 도박서의 오류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예죠. 예서 카지노 같은 거 갈 때 뭐 슬롯 머신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 뭐가 됐든 딜러랑 하는 뭐 게임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뭐 이제는 뭐 나올 때 됐다. 뭐 이제는 터질 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저희 삼촌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게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슬롯 머신 이제 좀 하다가도 안 되면은 이걸 좀 이렇게 관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제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근데 사실 이제 그 대표적인 도박사의 오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H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똑같이. 왜냐면 지금 이걸 연속으로 생각하면 8분의 1인데 확률이. 근데 요 2가지 앞에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은 똑같이 2분의 1이죠. H가. 근데 이제 계속 H가 나왔으니까 이제 T 한 번 나올 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 틀렸다는 얘기죠. 사실은. 똑같이 여전히 확률은 2분의 1이죠. T가 나올 확률, H가 나올 확률.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린. 네. 아이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N번에 잠시만요. 나와가지고. 예. 네. 어, 예, 저희가 동전을 이제 N번 연속으로 이렇게 던진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은 어, 첫 번째 이제 실험 1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동전 던지는 걸 실험 1이라고 하면은 제가 H 아니면 T밖에 없거든요. 경우의 수가. 그다음에 실험 2도 저희가 H 또는 T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실험 3도 H 또는 T 이렇게 2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험 N까지, 그러니까 실험 N은 이제 N번째 동전을 그러니까 N번 동전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T 해서 각각 보시면은 다 경우의 수가 2가지거든요. 각각 실험이. 그래서 처음에 HT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HT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HT가 나올 수 있고, 얘도 HT, 그 다음에 얘도 HT, HT 이런 식으로 T 해서 요게 실험 1, 요게 실험 2, 요게 실험 3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N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따져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따져봐도 그렇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가 되겠죠. 제가 계속 보여주면. 총 경우의 수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패스가 이 경로를 생각하셔도 되고 요게 총 몇 가지의 경로가 나올 수 있냐를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n번을 던질 거기 때문에 각각은 두 가지 경우 수가 존재하고 n번 행할 거기 때문에 이 n승에 대한 경우 수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진법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0과 1로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이렇게 4개, 뭐 4개, 아니, 문제랑 똑같이 n개다 보니까 n개의 자릿수가 있는데 총 표현할 수 있는 이진수의 개수. 예, 그러면은 각각은 0하고 1밖에 안 되니까. 자릿수가. 그래서 사실 그 램, 그 컴퓨터 CPU, 아니 CPU랜다. 그램 같은 경우가 약간 이런 논리죠.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양, 일시적으로 컴퓨터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저기 데이터 양,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양인데, 그래서 뭐 63회, 요즘은 저기 기가바이트죠. 보통 단위가, 그램 단위가. 그래서 8기가바이트, 뭐 16기가바이트인데, 엄청난 양을 한 번에 컴퓨터가 기억할 수 있는. 그거를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 행렬 같은 거. 제가 예전에 한번 행렬을 그 병원에서 일할 때, 특히 제가 병원에서 처음에 일했을 때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파이썬을 써가지고 이제 네, 제가 그 행렬을 이제 정의를 했는데, 보통 저희가 행렬을 쓴다 그러면 뭐, 커봐야 뭐, 5바이, 5바이 5 이런 식으로 좀 작은 걸 쓰는데, 그 당시 때 제가 만들어야 되는 게 10만이었거든요. 10만 개에다가 거의 10만. 인 행렬을 제가 만들어서 이제 그 행렬을 이제 처리를 했는데, 저는 거기 또 리스트를 썼습니다. 파이썬에 그 리스트. 무슨 이게 넘파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리스트를 써가지고, 구현하니까 컴퓨터가 당연히 맛이 가죠. 심지어 슈퍼컴퓨터도 거절했거든요. 이거는. 슈퍼컴퓨터도 제출을 했는데, 슈퍼컴퓨터가 이거는 메모리 문제로 안 된다. 왜냐면은 사실 10만 곱하기 10만이면은 10만 곱하기 10만 개의 원소를 컴퓨터가 한 번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컴퓨터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다양한 기법들, 뭐 스파스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뭐그 병렬 처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때 좀 알아가지고 쓰긴 썼는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컴퓨터 램 계산할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개의 자릿수가 있고, 이게 n개, 그 n개 자릿수를 저희가 컴퓨터가 기억할 수 있다. 한 번에. 그러면은 이의 n만큼의 경우수를 컴퓨터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예제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한 칸 뒤로 가주시면요. 네네. 이게 저는 이게 질문이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요. 이게 몇 가지,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라는 게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그러면 이거를 세 번으로 연속을 바꿀게요. 그냥 n을 3이라고 그냥 정하고, 네네. 예, 그래서 세 번 연속으로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총 몇 가지 이제 결과가 나올 거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한 결과수, possible outcomes거든요. 그냥 possible outcome. 없이 요거 묻는 거거든요. 총 몇 가지 경우 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ATH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능한 아웃컴으로는 첫 번째 아웃컴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심플하게 HHH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웃컴으로는 HHT.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HTH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얻는 이제 TTT까지 나올 거란 얘기예요.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경우의 수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8가지가 될 겁니다. 사실 일일이 다 써보면 8가지 이상은 절대 안 나와요. 이게. 근데 왜 그러니? 근데 이렇게 일일이 쓰면은 좀 그렇잖아요. 모양 빠지잖아요. 이거 나름 수학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일반화된 셈의 원리를 써가지고 요거를 각각 실험 1,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경우에 첫 번째 이 결과가 나오는 걸 저희가 실험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실험 2,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실험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 실험 1, 실험 2, 실험 3은 두 가지의 경우일 수밖에 안 나오거든요. 뭐든지.
H 아니면 T, 헤드 아니면 테일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 첫 번째 실험에서 H가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 H가 나오고 세 번째 실험에서도 H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패스를 경로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첫 번째 H가 나오고 두 번째까지 H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두 번째까지 H가 나왔는데 세 번째가 T가 나왔다. 이런 식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H가 나오는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T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세 번째 실험에 H가 나오고 근데 또 T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T, 네, H.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또 이번 첫 번째는 H가 나왔을 때고 두 번째는 T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실험에서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실험 1, 실험 2, 실험 3. 이렇게 해서 총 파서블한 아웃컴은 파서블 아웃컴스. 근데 이게 사실 넘버오죠. 넘버오고 파서블 아웃컴. 2승, 2에 n승. 근데 이 경우 저희가 n이라고 n 3이라고 했으니까 2에 3승. 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 개의 문자로 써드린 게 하나의 그 경우의 수입니다. 파서블 아웃컴. 네. 그래서 이게 n승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사실 요 놈이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죠. 이 친구가. 일단 중복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좀 머리 좀 골치 아파질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중복에 관련돼서 뭔가 문제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골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주영차 번호판이 있는데, 어, 7개 저희 이렇게 차 번호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4개였거든요. 4개였거든요. 그래서 서울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뭐 주민등록번호도 다 이제는 1하고 2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3이랑 4랑 했나? 뭐 그렇다 하대요, 요즘은. 그래서 지금 모르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7개인가 봐요. 이거 미국이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게 터키 사람이 가르쳐서 터키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 그분이 그래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형차의 번호판이 7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할 거고 근데 7개의 문자 중에서 3, 4, 5, 6, 7 앞에 있는 이거는 반드시 알파벳이어야 됩니다. 이 친구는 알파벳이어야 되고 세 개야, 세 개. 앞에가 세 개, 뒤에가 네 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이걸 치울게요. 하나, 둘, 세 개, 앞에 하나, 둘, 셋, 네 개. 그치? 이게 알파벳. 빼시고 여기가 넘버.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세 개의 문자는 알파벳을 써야 되고 근데 알파벳은 26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그다음에 저기 숫자는 저희가 0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0을 안 쓴대요. 그래서 총 1에서 9까지 해서 9개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복을 허용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문자를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때 모두 몇 가지의 번호판을 만들 수 있을까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이 알파벳만 따져보면은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6가지죠. 첫 번째로 저희가 고를 수 있는 거는 A부터 Z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이 26까지. 똑같이 그 다음 세 번째도 26까지. 그래서 뭐 A가 됐든 뭐 뭐 B가 됐든 뭐 C, A, 뭐, 뭐 D가 됐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고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세 개 아무거나 뽑아서 그러니까 세 번 뽑아서 알파벳을 세 번 뽑아서 그래서 각각을 저희가 실험 1, 실험 2, 실험 3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각각 알파벳 뽑는 행위를. 근데 가능한 경우의 수는 26, 26, 26까지입니다. 각각이.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26이고 숫자도 똑같죠, 사실. 숫자도 저희가 중복 허용하기 때문에 뭐 111도 되고 뭐 중복 없이는 1, 2, 3, 4도 되고 뭐 아무거나 다 되죠.
근데 숫자 같은 경우는 9개이기 때문에 각각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9999. 그래서 이게 실험 4, 실험 5, 실험 6, 실험 7이라고 한다면은 실험 4부터 실험 7까지는 9개의 경우의 수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맥 원리에 의해서 실험 1부터 3까지는 26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험 4부터 실험 7까지는 저희가 9개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에 3, 4, 4, 4,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면은 26 곱하기 3에 9의 4승을 곱한 경우 수가 나오고, 실제로 이걸 구해보면은 요만큼 큰 숫자가 나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개는 약간 1억개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1억대의 차의 번호판을 부여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의 원리로 저희가 번호판을 만든다 그러면, 네, 그래서 실험 1부터 3까지는 총 저기 세 개 알파벳을 뽑는 것을 저희가 실험 1, 2, 3이라고 하고, 처음 각각 알파벳 하나하나씩, 그다음에 뒤에 네 개는 각각 실험 4부터 7까지 4, 5, 6, 7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알파벳은 총 26자, A부터 Z까지 26자고, 그다음에 그래서 26가지의 결과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0을 제외한 숫자는 총 9개이므로 실험 4, 5, 6, 7은 4, 5, 6, 7은 각각 9가지에 대한 결과가 각각의 9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얘기죠. 실험 4부터 7까지는. 그래서 일반화된 셈의 원리에 의해서 26을 3번 곱해주고 그다음 9를 4번 곱해주면 약 1억에 가까운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존재해요. 선생님, 전화번호, 예, 말씀하십시오. 문제가 책이랑 살짝 다른데요. 그냥 일부러 예, 조금 바꾸신 건가요? 이게 저는 이 강의를 보고 만들고, 전 책을 안 보고 강의를 봅니다, 저는. 아, 예,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바꾸셨으면은, 원래 그분은 이제 터키로 문제를 냈어요, 이거를. 그분 가르치신 분 터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좀 바꿨습니다. 알겠- 그래서, 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책은, 문제랑. 터키 알파벳은 28자인가 봐요. 그 근데 뭐 이상한 문제 하나 들어가대요. 28, 뭐 G에 이게 위에 모음 네. 표시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바뀐 것 같습니다. 저기,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좀, 그 친구들은 좀 알파벳 수가, 음, 이 캐나다도 그 케벡주 가면은 아마 케벡주는 이제 불어권이거든요. 캐나다도. 그래서 보통 캐나다 공용어라 하면 영어랑 불어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 불어 가면은 알파벳 수가 프랑스어가 좀 많죠. 영어보다. 그래서 왜냐면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뭐 C면은 뭐 우리 사바 할 때 뭐 자진했냐 할 때 불어 사바 그러잖아요. 그때 뒤에 꼬랑지 붙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거는 이제 영어에 없는 알파벳이죠. 아마 저 터키도 약간 이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꼬랑지인지 뭐 땡인지 뭐 달렸던. 터키에도 C 밑에 꼬리 달린 거 있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터키어도 C 아, 알파벳 C 밑에 꼬리 달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뭐 약간 이런 알파벳에 영향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약간 요런, 예, 그리고 예, 뭐 아무튼 뭐 요런 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요런 거. 약간 뭐이 위에 강세 표시 붙은 건데, 근데 이것도 알파벳 중에 하나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예, 요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요게 요건지 아니면은 뭐 이거 샤토라고 하는 샤포였나? 그래서 요런 거도 있고 막 그래서, 네. 뭐 아무튼 저희가, 예, 그래서 아마 교과서 문제도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유형은 똑같거든요, 교과서랑. 이제 숫자만 좀 달라진. 그리고 저희가 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을 근데 제가 또 이렇게 편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위원회 문제 같은 경우도 강의랑 좀 다릅니다. 문제가. 근데 그래서, 예, 책을 보니까 책에 답이 다 없더라고요. 문제는 많은데 답은 네, 일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뒤에 솔루션, self-test problems and exercises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잠깐만요. 예, 음, 이게 갑자기 찾으려니까 잠깐만요. 이게 그 1장 제일 뒤에 보면 서머리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problems 해가지고 예, 예. problem 36개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또 theoretical exercises라는 게 네네. 1부터 아니 22, 23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음, self-test problems and exercises 나오거든요. 근데 네네. 뒤에 보니까 답은 self-test problems and exercises밖에 안 나오고 앞에 음. theoretical exercise나 그냥 problems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예, 아마 그 답은 제공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그 학교 교재로 쓸 수 있는 교과서들은 답을 되게 제한적으로만 되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셀렉티드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셀렉티드 퀘스천에 대한 솔루션만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원래 보통은. 그래서 네. 이제 대부분 시험 문제가 거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답 없는 교과서에 답 없는 거. 예. 그 뭐 이렇게 근데 이게 answers to selected problems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건 어디 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답만 나오는구나 이거는. 답만 이렇게 딱 나오고 뒤에 그 self-test 네. problem exercises는 솔루션까지 나오고 그리고 theoretical exercise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네요. 이게 그 네. selected problems에서 다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아닐 겁니다. 예. 예, 홀수면 홀수, 짝수면 짝수 이런 식으로 말 딱 겁니다. 답만 이렇게 딱 숫자만 써놨어요. 아, 이런가 보다. 그 뒤에 한 400페이지 뒷단, 500페이지 단에 Solutions to Self-Test Problem and Exercises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예, 그거 있고 그 바로 앞에 두 페이지에 챕터 1부터 챕터 9까지 answers to selected problems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이게 페이지요? 이게 480페이지요. 세 400. 페이지로 480페이지인데 음, 여기 잠깐만요. 또 읽었다. 보니까 첫 번째 게 36 그러네. 문제를 안 풀어봐가지고 근데 그 앞에 하여튼 두 페이지에 걸쳐서 answers to selected problems 하는데 그 앞에 problems라고 돼 있는 게 그냥 일부 답만 줬나 봐요. 이게 솔루션 없고 근데 뒤에 그 theoretical exercises도 꽤 양이 있거든요. 그 음, 그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부터 증명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네. 아, 첫 번째가 prove the generalized version of the basic counting principle 나오고 뭐 증명할 게 뭐 있나요? 그냥 뭐 그러니까 다 증명 문제는 아니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theoretical exercise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음, 그 부분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가 볼 때 조금 예, 그렇고 사실 저희는 이제 어디까지나 푸는 거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 나면은 해보면 좋겠죠. 사실 이렇게 직접 시간 안 증명 나요. 같은 거. 근데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예, 그래서 문제 푸는 거 위주, 그러니까 이런 실용성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실생활 문제 이런 거 위주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냥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저희가 문제 중에 다루는 이 예제 문제들 있잖아요. 그냥 요거 그냥 다시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냥 요것들만. 왜냐면 이 강의 자체가 이런 걸 많이 풀어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강의를 선택한 것도 그 이유고 이 강의 말고 더 빨리 끝나는 이제 중국인이 가르치는 강의도 하나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런 걸 안 풀어줍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개념 설명하고 그냥 끝내요. 그냥. 그래서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 사람 강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이 예제 문제들만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예제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답이랑 풀이 과정까지는 제가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뭐 파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선생님들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읽어보실 수라도 있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확률론 문제는 나중에 가면 정말 문제가 많이 헷갈리거든요. 지금 앞에 그 기본 뭐 수학이 뭐 다 그렇겠지만은 그, 그 특히 확률론 같은 경우는 기본 처음에 그 기본 좀 문제 유형 같은 거를 좀 알아두지 못하면은 나중에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생도 그냥 개고생이거든요, 진짜 나중에 가면.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 예제 문제들만이라도 이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좀 덜하지 않을까, 앞으로 배우실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열만 들어가도 진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순열만 들어가면 이용 문제들이랑 유형들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제 순열부터는 이제 중복 얘기도 또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저도 가끔씩 막 헷갈리기도 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네, 그 친구 때문에라도 예, 그리고 확률 같은 경우는 순열 조합 그리고 세매 원리 이게 전부기 때문에 저희가 배우는 1학년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적절히 써가지고 확률을 구할 건가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이제 예, 그래서 앞쪽에서 이걸 배우는 것도 그런 이유고 다 제가 확률은 진짜 확률은 아마 8강이었나 10강 강의 기준으로 아마 10강부터가 아마 진짜 확률 시작일 겁니다. 실제로 제가 확률 계산하는 건. 그 전까지는 다 싹 다 이런 겁니다. 그냥 경우의 수랑 그다음 책이, 집합. 책이 예. 10장에서 끝나는데요. 10장부터 시작이라고요. 책은 제가 잘 모르겠고 강의는 그렇습니다. 저희 그 아, 강의. 예, 강의 목록을 치면 한 10강부터가 프로버빌리티 엑시엄인가 뭐 그걸로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 친구가. 네네. 책은 예. 2장이네요. 네. 예, 그래서 책이 아마 이 강의 만드신 분도 이제 아마 다른 교재를 좀 같이 섞은 것 같아요. 좀 그 교재만 따른 게 아니라 보통 교수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가 쓰는 교재는 뭔지는 얘기 안 해줍니다. 왜냐면 거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내거든요. 자기가 실제로 쓰는 교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잘 얘기 안 해주고 이제 좀 다른 거를 던져줍니다. 다른 교재들. 그래서 그거 보고 공부하라고. 이 경우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 교재 하나 쓰는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책이랑 너무 내용이 달라요. 강의랑.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아무튼 저희가 그 동전은 2의 n승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아 참 죄송합니다. 이거 중복 여기까지 했었죠. 저희가 중복하는 거 요거 해서 이렇게 세매 원리 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알파벳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세 개,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숫자, 알파벳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이번에는 알파벳이 중복이 안 된대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A 이런 거 안 되고 A, C, A 이런 것도 안 되고 B, C, D 뭐 이런 것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만 돼요. 서로가. 두 개 이상 중복되는 거는 허용을 안 합니다. 이번에는. 알파벳만. 숫자는 상관없어요. 숫자는 중복 허용합니다. 사실 숫자는 허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구하기 쉽죠. 아까랑 똑같죠. 그냥 이렇게 실험 4, 5, 6, 7은 변화 없이 그냥 9개 각각의 9개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총 9의 4승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죠. 숫자에 있어서는 그냥. 근데 문제는 이제 알파벳인데 이것도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처음에 제가 실험 1을 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죠. 처음 실험 1은 제가 알파벳 하나를 처음에 뽑으면은 뭐 당연히 얘기했지만 26까지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실험부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실험 1을 했을 때 뭔가 결과가 하나가 확정 지어졌어요. 뭐 A부터 Z까지 이제 뭔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예를 들어 C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실험 2는 이제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온 실험 1에서 나온 경우의 수를 저희가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C가 첫 번째 나왔다. 그러면은 두 번째 가능한 경우의 수는 25가지가 될 겁니다. C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허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C 제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C가 나왔다. 그럼 요거는 A부터 B, 그다음에 D, E, F, 땡땡땡, 그다음 Z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C가 없는 그 25가지의 경우 중에서 또 하나를 골라주는 게 실험 2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실험 3는 요 실험 1에서 뽑았던 그 알파벳도 저희가 이제 쓰면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실험에서 뽑았던 알파벳도 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24가지가 될 겁니다.
이 경우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순열 문제랑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순열 문제랑 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순열 다음 주죠. 네.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각각 앞에 실험 1에서 나왔던 경우의 수 빼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한 가지를 빼줘야 되고 실험 2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실험 2를 저희가 할 때는 실험 1에서 나왔던 그 결과를 빼줘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실험 3은 실험 1과 실험 2에서 행했던 그 경우의 수를 저희가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빠져요.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은 1이 빠지고 세 번째 실험은 2가 빠집니다. 경우에서. 그래서 20 곱하기 25 곱하기 24에서 이걸 전부 다 곱해주면은 저희가 알파벳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경우 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약간 네, 네. 순열과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접근 방법에 따라서도 내가 순열로도 풀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으로도 풀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합은 제가 볼 때 이 경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순서가 저희가 순서를 따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합은 보통 순서를 안 따질 때 쓰거든요. 저희가. 근데 뭐 순열도 뭐 그래서 이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열과 조합의 개념에서 저희가 접근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있고 완전히 그냥 서로 각각 완전히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셈의 원리는 셈의 원리대로만 풀어야 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순열로 생각해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열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순열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순열은 반드시 음, 순열 9가지 숫자가 9개의 숫자를 4번을 뽑는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아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순열로 저희가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헷갈릴 수 있다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이게 어떻게 접근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러다 보니까 내 답은 맞는데 나는 내 답이 맞는 것 같은데 답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거고. 예.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 그런 약간 농락에서 벗어나야 돼요. 약간 확률론의 농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예. 나도 맞고 답안지도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틀렸죠. 근데 진짜는 답안지가 맞죠. 그래서 세 개의 알파벳을 뽑는 것을 1, 2, 3이라고 저희가 실험 1, 2, 3이라고 하고 네 개 숫자를 실험 4, 5, 6, 7이라고 처음이랑 똑같이 저희가 가정을 하면은 알파벳은 총 26자이니까 실험 1의 결과는 26가지. 근데 중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험 2의 결과는 25가지. 그다음 실험 3도 앞에 있는 두 가지를 가져올 그러니까 똑같이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을 빼서 24가지. 그래서 셈의 원리에 의해서 26 곱하기 25 곱하기 24 그다음 앞에 뒤는 여기 똑같이 그냥 9의 4승. 그래서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똑같이 1억개인데 좀 작은 1억개가 되죠. 이 경우는. 이번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숫자랑 알파벳 둘 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는 뭐 아까랑 앞에 두 문제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연장선이죠 사실은. 알파벳은 저희가 26 곱하기 25 곱하기 24가 되고 숫자 같은 경우 실험 4부터 실험 7까지인데 실험 4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 근데 요 경우의 수랑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뒤에서는 하나를 빼야겠죠. 실험 5는 앞에 실험 4에 나왔던 결과를 빼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7이 나왔다 그러면은 7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1, 2, 3, 6, 그다음 8, 9까지 7이 빠진 그래서 총 8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3이 나왔다 그러면 뒤는 똑같이 이제 앞에 두 가지 케이스를 빼서 7가지가 되죠. 그래서 1부터 2,
3 빼고 4, 5, 6, 그다음 7 빼고 8, 9 이렇게 해서 총 7가지가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이 나왔다 그러면은 마지막 가능한 경우의 수는 2, 4, 아니 1, 2, 1이 앞에 나왔다 그랬죠. 참. 여기 1, 3, 7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1, 3, 7 제한 전부죠. 그러니까 2, 4, 5, 6, 8, 9 해서 총 6가지. 그래서 6가지가 나와서 이거를 각각 다 곱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근데 숫자가 확 줄어들죠. 근데 중보가 허용 안 하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천 거의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가능한 경우의 수가. 2분의 1보다 더 하죠. 사실은 중복 허용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중복 자체가 뭐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든다는 거를 저희가 이번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 개의 알파벳을 똑같이 뽑는 걸 실험 1, 2, 3이라고 하고 네 개의 숫자는 4, 5, 6, 7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 알파벳은 설명해 드렸던 대로 1은 26가지, 2는 25가 20, 그러니까 25가지, 실험 3은 24가지가 되니까. 근데 똑같이 4, 5, 6, 7도 숫자. 근데 다만 숫자만 되게 바뀌는 거죠. 가능한 경우의 수급만 바뀌면 9개니까 저희는 9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26부터 시작했다면 이제 9개. 그래서 4, 5, 6, 7이 각각 가능한 결과의 수, 그러니까 또는 경우의 수는 9, 8, 7, 6이 됩니다. 각각 4, 5, 6, 7은 9, 8, 7, 6. 그래서 그 일반화된 셈의 원리에 의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전부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약 5천만 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을 허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값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셈의 원리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 셈의 원리가 이제 조합론 저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확률 시작하기 전에 그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첫 번째 계산법이거든요. 경우의 수 계산법. 그다음 두 번째가 순열, 그다음 세 번째가 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안에서만 놓을 겁니다. 이제 사실 이 세 가지 안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요. 실제로도. 그래서 요 앞에 세 가지 그거 기억하시는데 요것만 셈의 원리는 이 정도만 딱 알고 계셔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없고 만약에 부족하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한번 교과서 그 답안지 있는 문제 위주로 예, 그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딱 이 정도만 숙지하고 계셔도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중복 가능한 경우, 중복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둘 다 아닌 경우, 아까 위원회 뽑는 경우처럼 네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 유형들만 잘 기억하셔서 많이 풀어보시면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유형은 근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복 허용하지 않는 문제, 중복 허용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자동차 문제가 번호판 문제가 제가 볼 땐 제일 좋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번호판 문제는 네. 나머지는 너무 좀 직관적이라면 직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중복 허용하는 문제죠, 사실. 크게 보면은 중복 허용하는 동전 던지기 문제고 얘도 중복을 허용하는 아니죠. 이 친구는 중복이 허용 안 되죠. 똑같은 3학년 학생이 제가 1학년 학생을 똑같이 뽑을 수 없고 똑같은 사람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중복이 허용이 안 되니까 똑같은 수가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복이 있는 거 중복이 없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제 셈의 원리는 문제 없습니다. 다음 주 이제 순열 공부하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어려운 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1, 2, 3, 4, 5라는 x값이 있고 여기 f 이렇게 있고 여기에 0하고 1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1, 2, 3, 4, 5가 다 0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게 함수 하나. 그쵸?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다 1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 1로 가는 거, 요런 것도 함수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함수. 근데 막 1이 0으로 가고, 2는 1로 가고, 그런 식으로 선택지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 그 오창인 선생님이 왜 이런 식으로 순서도로 이렇게 쓰신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 개로 이렇게 써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1이 0하고 1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 여기에서 1이. 네. 근데 2도 0하고 1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이때도 0하고 1. 요 그림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x에 해당하는 정의역에 여기 i라고 돼 있었잖아요. 요 정의역이 1일 때 함수 값이 0 또는 1이라는 표시인 거예요. 아, 네네네. 응. 근데 2였을 때도 얘가 1일 때 0일 때 2가 갈 수 있는 게 0하고 1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응. 그리고 3도 또 각각의 경우에서 0하고 1, 0하고 1, 또 여기서도 0하고 1, 0하고 1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4일 때도 또 0하고 1, 5일 때도 0하고 1.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경우의 수가 2의 5제곱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른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게 2의 5제곱개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함수의 개수가 2의 5제곱. 그러니까 n으로 확장했을 때는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가능한 함수의 개수를 묻는 개수.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아 선생님 헷갈렸었던 거는 우리가 미적분을 했기 때문에 미적분에서는 대부분이 연속함수여가지고 함수가 딱 하나 나오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함수가 이산함수로 바뀌니까는 좀 혼동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문제를 이해를 못한 게 맞는 게 함수의 개수를 묻는 건데 f를 보고 당연히 함수가 하나군. 그쵸, 그쵸. 함수가 하나지, 뭐 이러면서 지금 그 컨티뉴어스 펑션 우리가 미적에서 계속 함수 하나 갖고 그거 갖고 막 했었다가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 이게 좀 그 갭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그 2의 n승 이게 파워셋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파워셋이 뭐였죠? 파워셋이 제가 잘 파워셋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셋이에요, 셋. 그러니까 집합이고 파워셋은 그러니까 근데 그거하고도 파워셋이 개념이 연결이 뭐예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집합이죠, 몇 뭐죠? 집합. 한 몇- 부분 집합에 음. 생길 수 있는 한 집합에 생길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로 부분 집합의 총 개수 네네. 같은 그것도 거예요? 이거랑 연결이 되어 있긴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어떤 집합에 세 개의 원소가 있을 때 멱집합의 개수가 2의 세제곱 뭐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 그쵸 생각이 그쵸. 들어서. 근데 네. 부분 집합이라는 게 이 1이라는 게 어떤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아, 예. 2라는 원소도 이 부분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도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각각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전부 안 들어가는 전부 안 선택을 했을 들어간 게 때 공집합이 공집합.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음.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가면은 그냥 그 집합 그 그렇죠. 자체가 되고. 같은 집합. 예, 예, 예. 그러면 2의 그렇게 세제곱 되는 거예요. 더하기 2인가요? 네네. 파워셋의 그 개수는 개수가 2의 세제곱. 그러니까 2의 연승. 원소의 개수 음. 제곱. 더하기 저기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뭐라 그랬죠? 뭐랑 공집합.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 더해야 전체 그러니까 만약에 집합이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졌다면은 부분 집합은 공집합 하나 있고 1만 들어가는 집합이 있고 2만 들어가는 집합이 있고 3만 들어가는 집합이 있고 1하고 2가 들어가는 거, 1하고 3이 들어가는 거, 2하고 3이 들어가는 거, 1, 2, 3 다 들어가는 거 이렇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8개네. 넷, 다여, 일곱, 8개거든요.
근데 음, 이 공집합이라는 거는 아까 1, 2, 3이 다 안 들어가는 거를 선택한 거죠. 네. 근데 1이라는 부분 집합이 나온 거는 1은 들어가는 거를 선택하고 2, 3은 부분 집합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8가지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 8가지의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공집합, 이 문제랑 관련이 예, 있네. 예, 예. 개념이 비슷해요. 공집합도 하나도 안 들어간 거니까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1, 2, 3이 다 안 아니, 들어간 거죠. 이세제곱 안에 들어가네요. 예, 이제 예, 이제. 아, 이상우 선생님이 기대수 들어가시더니 뭐 거기서 그 나왔던 건가 보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그 이산적이다하고 연속적이다가 아까 선생님이 그 어떤 X의 정의역에 하나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선택된다고 설명했는데 그게 제가 좀 잘 안 알아봤거든요. 어떤 게 이산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잘.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하나가 들어가지 않고 2개가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산적이라는 거는 지금 이 함수가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이라는 거는 뚝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하고 2 사이는 없는 거잖아요, 얘는. 정의역 자체가 1, 2, 3, 4, 5라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프를 그냥 그려보면 봤었던 함수 알 수 이런 있어요. 거가 연속인 거고. 예. 근데 네. 얘는 지금, 예, 맞아요. 지금 여기 토머스 모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점이 막 그래프를 찍히는 보면 거예요, 점으로 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적분할 때, 이중 적분할 때, 그 네모칸으로 나누잖아요. 네모칸으로 이렇게 줄 끝다시피 해서 나눠가지고, 한 네네네. 그룹 이상들 계산할 이렇게 해서. 아, 예. 때, 나누는 거를 이산화한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그 허준이 교수 저기, 뭐죠? 필즈상 수상 기념 강연, 대중 강연 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연속적인 대상을 이산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셀 수 있는, 이게 지금 그리드로 이렇게 나누는 순간 그게 셀 수 있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연속적인 대상을 이산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반대의 경우, 뭐 이렇게 예시를 들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듣기로 적분이라는 게 그 계산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산화해서 그 말은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각각 계산해서 다 더하는 게 적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죠. 했었잖아요. 예, 우리가 그거를 아주 잘게 잘게 쪼개서 그러니까 이산적이었으나 그걸 연속적인 걸로 그렇죠. 본 연속적 거라는 바꾸는 그 연속적이라면은 과정에서의 극한이라는 개념이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처음에 이산적인 거를 연속적으로. 예. 이거 할 때 시그마를 써가지고 계산을 했다가 뭐 잘게 적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인테그랄 표현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 리미트를 그게 붙이면.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산에서 연속으로 바꾸는 과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그마에서 인테그랄로 바꾸는 과정.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 같은데? 이것도. 뒷부분이. 그래서 그 확률할 때요, 네. 요 그림 되게 많이 그려보면은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까 왜 예시로 하셨었던 것 중에서도 그 번호판 문제 할 때도 4개의 3개였나요? 아무튼 알파벳 있고 숫자 있고잖아요. 그게 26이어서 길지만 26이고 여기서 또 26가지 가지가 나오는 거고 각각의 또 26가지의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26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그런 이것도 느낌이 셈법인 난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딱 했을 때, 그, 이렇게 여러 가지 평행 우주처럼 여러 가지 다른 우주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을 선택했을 경우에 다시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가지수가 있고 26가지의 우주가 생긴 건데 거기에서 다시 또 갈라지고 막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중학교 거에서 제일 쉬운 게 그 윗돌이랑 아래 그 바지
선택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윗도리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있고 여기 청바지 있고 청바지랑 뭐 면바지가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빨강일 때 청바지 면바지, 파랑일 때 청바지 면바지, 노랑일 때 청바지 면바지인 거잖아요. 셈의 원리에서 예, 3 예. 곱하기 2다. 그래서 요 그림 보면서 3 곱하기 2인 거거든요. 셈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요 책에는 그 합의 법칙은 안 나오더라고. 곱의 원리만. 우리는 흔히 교과서에는 곱의 원리 이렇게 하는 곱의 게 법칙, 합의 여기서 법칙 말하는 많이 셈의 원리 나오죠. 같아. 예, 합의 예. 원리가 뭐였어요? 기억이 그러니까 안 나.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빵 또는 여기가 빵이에요. 빵 또는 케이크를 고를 거예요. 근데 빵은 3가지가 있고 케이크 2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빵 또는 케이크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 그럼 3 더하기 2 해서 5가지. 이거 제일 쉬운 거여서 너무 쉬워서 안 나왔을 수도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가 근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 게 이게 여기도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빵을 먹고 케이크도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리고가 전제가 돼서 빵을 곱하는 게 먹었을 되는 때는 거죠. 빵을 골라서 먹었을 때는 케이크를 못 먹는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국어 문제라니까요. 아니 맞아요. 그 빵도 고르고 케이크도 골라서 먹으면은 이게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는 윗돌이랑 바지랑 둘 다 동시에 골라야 되는 거고 밑에 예.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문제. 위에 거는 어떤 그 윗두리를 고르는 선택이 뒤에 청바지, 면바지 고르는 선택에는 아무 영향이 없이 서로 별개의 선택인 것인데 그 뒤에 합의 법칙에서는 빵을 고르는 순간 케이크를 못 고르게 되니까 앞에 선택이 뒤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범주의 그게 문제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해석이 어려워요. 그게 국어 문제가 되는 거. 이거 딱 봐도 이상하죠. 문제가 빵 먹고 케이크 다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분명히 그래서 틀린 사람 나온다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맥센스하고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